안녕하세요. 손유빈입니다. 미국 긴축 속도 조절론에 대한 기대감은 약화됐지만 아시아 증시는 미중 갈등 완화 기대감이 훈풍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대형주는 쉬어가는 구간, 개별 중소형주들의 약진으로 코스닥이 2%대 상승하면서 거래를 마쳤는데요. 주요 섹터와 종목별 행보 지금부터 함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장 마무리 주식으로 시장 정리해 봅니다. 사영관 차장의 오마주 먼저 만나볼까요? 네, 사영관의 오늘장 마무리 주식은 한국카본입니다. 그동안 실적이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락하던 주가가 오늘장 3분기 실적을 발표하면서 급등하는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원자재 가격의 하락으로 수익성 개선되었고요. 거기다 더불어서 수주 잔고가 3분기 말 기준으로 4년치 이상 쌓여있는 기업들 주목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이성웅 이사의 오늘장 마무리 주식 들어봅니다. 이성웅의 오늘장 마무리 주식은 LX 세미콘입니다. 높은 공매도 비율을 가진 주식들 중에서 내년에 턴어라운드가 기대되는 종목들은 이제 챙겨봐야 됩니다. 내년 턴어라운드가 기대되는 업종 종목 만나보겠습니다. 네, 증시 반등에 대한 분위기 그리고 배당 시즌이 도래하면서 최근 공매도 쇼커버링 전략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개별주들의 공매도 잔고 그리고 수급도 잘 체크를 해보시기를 바라고요. 신혁승 이사의 오마주 만나봅니다. 네, 신혁승의 오늘장 마무리 주식은 SK 바이오사이언스입니다. 바이오 섹터 순환매로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개선되면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현재 턴어라운드에 나선 바이오주, 우리가 지금 현재 관심을 가지고 한번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한국카본, LX세미콘 그리고 SK바이오사이언스까지 오늘 장 정리를 해봤습니다. 다양한 종목들의 이슈와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여러분과 내일을 함께 열어갈 종목들 지금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이슈를 통해 성장주와 주도주를 찾아보는 종목인 이슈 시간입니다. 오늘은 하늘길 열린 항공 여행 면세점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코로나19 사태 진정 이후에도 회복 속도가 더뎠던 항공 여객 수요가 최근 들어서 빠르게 증가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달 무비자 입국을 허용한 일본을 중심으로 국제선 정상화에 속도가 붙는 모습인데요. 중국 정부도 최근에 해외 입국자에 대해서 코로나19 방역 규제를 다소 완화를 하면서 중국 노선 확대 기대감까지 커지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까지 좀 내려주면서 항공과 여행 그리고 면세점까지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는데 먼저 일본 무비자 입국 허용에 이어서 중국의 코로나 방역 규제 완화 분위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지금 항공 여행주가 좀 들썩이는 모습인데요. 이 중국 방역 규제 완화가 가져다줄 기대 효과부터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신혁승 이사께 들어볼까요? 네, 사실 올해 우리나라 시장 및 글로벌 시장을 억눌렀던 요인들을 가만히 정리를 해보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이제 시작이 됐죠. 그로 인해서 인플레가 이제 됐고, 그다음에 이제 FOMC가 이제 그로 인해서 이제 금리 인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제 그의 영향을 받으면서 우리나라 환율이 급등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줬고, 마지막으로 중국이 이제 코로나 봉쇄 정책으로 인해서 공급망 불안 이런 것들이 올해 시장을 억눌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앞에서 세 가지 요인, 제가 말씀드렸던 세 가지 요인,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라든지 뭐 FOMC 금리 인상이라든지 또는 환율 이런 부분들이 서서히 이제 완화되는 추세에 더불어서 중국의 어떤 방역 완화 이런 이슈까지도 더해진다면 지금 연말에 지금 현재 지금 랠리에 대한 가능성이 어떤 그런 분위기가 좀 높아질 수 있다. 이렇게 좀 평가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연말 랠리를 끌어올 수 있는 모멘텀으로 작용을 할 것이다라는 말씀을 주셨고 최근에 이제 항공과 여행주가 상승한 배경에는 아무래도 환율이 하락한 점도 크게 좀 작용을 하고 있는데 원달러 환율이 1,300원 초반대까지 떨어지면서 업황 회복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 환율이 떨어진 효과, 환율의 하락의 효과 어느 정도까지 좀 가져갈 수 있을지 이성웅 이사께 들어볼까요?
환율이 상승할 때 대표적으로 외화 부치가 많은 업종이 항공업종 그리고 운송업종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강달러 기조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반대로 그 강달러가 약세화되는 구간에서는 그 항공이라든지 운송업종 같은 경우는 주가가 실적을 보이지 않더라도 먼저 강하게 반등이 나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실적까지 더해진다고 하면은 주가는 조금 더 가파른 상승을 할 수 있겠고요. 비용 측면에서 감안되었던 부분 같은 경우 달러 약세, 그다음에 원화 강세를 통해서 이 부분의 커버가 가능해지는 환경에 따라 일회성으로 수익까지 증대할 수 있는 요인이 존재를 합니다. 항공업종 같은 경우는 기자재라든지 아니면 항공기 임대 과정에서 그 리스 부분, 그러니까 외화 부채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항공주 같은 경우 구체적으로 그 환율 같은 경우가 10원 오르면 300억 정도의 비용이 발생을 하게 돼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점은 한 1,430원 구간에서 지금 환율이 1,330원 구간까지 하락을 했습니다. 그러면 대한항공 기준으로 한 3천억 원 정도의 수익이 더해질 수 있는 거죠. 이 부분은 그 일회성 수익으로 감안이 되고 우리가 이 정도의 규모가 어느 정도냐라고 비춰보면 대한항공의 3분기 영업이익이 7천억 원대였어요. 그러면 영업이익 기준으로 한 반 정도 같은 경우가 커버 가능한 부분이 이제 더해진다는 점이거든요. 이 환율 추세가 유지가 되면.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생각할 수 있는 점은 현재 시가총액에서 대입을 해보더라도 그러한 룸 같은 경우가 한 10% 정도 이상은 더 나올 수 있는 점을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주가를 좀 보면 지난 11일에 대한항공이 주요 국제선 노선 운항 재개를 발표를 한 이후에 특히 대한항공과 제주항공을 중심으로 대부분의 항공주가 좀 강세를 이어왔습니다. 오늘은 조금 엇갈린 흐름을 보였지만 이제 아직도 국제 운항 편수는 코로나 사태 이전인 2019년에 65.7% 정도 수준에 머물고 있다고 하는데 이 국제선 노선이 확대가 되는 것이 업황 회복에 좀 본격 시동을 걸게 될 것이다라고 좀 볼 수 있을까요, 이사님? 네, 그렇습니다. 이제 그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제가 볼 때는 이제 중국 쪽의 노선 회복이 급선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개인적으로 그 항공사에는 그 지인들이 좀 있어서 여러 의견을 좀 들어봤는데 비행 시에 그 여행객 증가는 눈에 띄게 증가한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이제 중국이 아직 그 방역 정책으로 인해서 비행 편수가 늘지 않고 있고 또 이제 중국에 들어가는 데 있어서 그 요건이 너무 까다롭기 때문에 아직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우려를 하고 있는데요. 제가 볼 때 이제 이런 상황에서 중국 노선까지 정상화 국면으로 이제 들어선다면 이런 항공업종에도 실적 본격 회복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의 제로 코로나가 조금 더 이제 방역이 더 풀려야 된다라는 말씀이시고 이제 대한항공을 조금 들여다보면 아시아나와의 합병 심사 이슈가 아직까지 좀 해결이 되지 않았습니다. 영국에서 합병 승인이 유예가 되면서 올해 안에 합병 심사를 마무리하려고 했던 대한항공의 계획이 좀 어려워진 상황인데요. 영국 외에도 아직 뭐 미국이나 유럽연합 또 중국, 일본의 합병 승인이 남아 있습니다. 앞으로 조금 어떻게 진행이 될 것이라고 보는지 그리고 그에 따라서 어느 정도의 영향까지 볼 수 있을지 신혁승 이사께 이어서 들어볼까요? 네, 사실 이 부분은 좀 예측하기가 좀 힘든 부분이 좀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그 외국에서 영국 외에도 이제 미국, 유럽연합 뭐 말씀하신 대로 중국이나 일본에 대해서 일본이 합병 승인을 해줘야지 이제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이제 잘 설득하고 진행할 수 있느냐 이것이 이제 키포인트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말씀드린 대로 이제 독과점 이제 우려 이런 것 때문에 이제 합병 승인이 사실 지지부진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뭐 말씀드린 예측 불가한 사항이나 이제 긍정적으로 좀 해결되길 좀 기대한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만에 하나라도 이제 이런 부분이 이제 긍정적으로 합병 승인이 났을 시는 개인적으로 이제 대한항공보다는 아시아나항공 쪽에 좀 더 관심이 또 가는 것도 사실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제주항공을 좀 들여다보면 지난 10일에 유상증자를 통해서 차세대 항공기 도입 자금을 좀 확보를 했습니다. 한때는 좀 이 LCC들이 자금 조달 이슈로 좀 우려감이 있었었는데 제주항공이 먼저 이끌어주면서 우려감이 조금 해소가 되는 것 같습니다. 여행 수요 회복과 함께 저가 항공사들의 안정적인 조금 비행을 기대해봐도 좋을까요, 이성우 이사님? 우리가 실제 수요 회복 같은 경우는 나타나는 단계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우려되는 점 같은 경우는 저가 항공사들이 자금 조달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좀 불안한 단계에 있다는 점입니다. 진에어 같은 경우는 또 연구체 상한에 대한 부분이 존재를 하고 있고 제주항공 같은 경우는 우리가 구체적으로 수치를 대입해서 보면
달러 부채 같은 경우를 원화 환산을 하면 약 2,900억 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본 잠식이 50% 이상이게 되면 이게 관리 종목의 이슈가 발생을 하게 돼요. 여기에서 제주항공에 대해서 지금 현재 환율을 대입을 하고 여기에 대해서 자본 총계 부분까지 대입을 해봤을 때는 현 기준으로는 지금 자본 잠식 요건 50%에 걸리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그 자금 조달이 마무리되고 또 한 번의 이슈도 발생 가능하다는 점을 우리가 열어두되 다만 이제 업황의 회복이 있어요. 그러면 주가 같은 경우가 반응을 할 수 있는데 여기에서 그 업종 안에서도 일등주의 접근, 증재에 대한 이슈가 없는 쪽으로 접근을 하는 게 낫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결론이 나오는 거죠. 저가항공보다는 지금 대형항공, 대한항공이 조금 더 편하게 접근이 가능하다는 결론입니다. 네, 오히려 이제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 쪽으로 좀 보자라는 말씀이신데 이제 업황 회복이 주가를 움직일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업황 회복에 대해서 좀 살펴보면 항공사의 국제 노선이 확대된다는 의미는 뭐 그만큼 우리가 여행을 할 수 있는 좀 폭이 넓어진다라는 의미잖아요. 특히 무비자 입국을 허용한 일본향 여객 수가 급증세입니다. 뭐 SNS에도 일본을 다녀오시는 분들도 많고 제 주변에도 뭐 일본행 계획하는 지인들 많은데 이 여행 산업이 그동안 너무 좀 갇혀 있었잖아요. 이 성장성에 대한 기대치를 조금 더 높여도 좋을지 궁금하고 그리고 또 우리가 항공사 말고 모두투어나 하나투어 뭐 이런 여행주에 대해서는 투자 의견 어떻게 좀 가져갈 수 있을까요? 우리가 실제 여행을 갈 때 이용을 하는 게 하나투어나 모두투어 외에 이제 너무 많아졌어요. 플랫폼 쪽도 많아졌고 그다음에 시장의 점유율의 변화도 상당히 많아졌습니다. 상위 1등 업체 같은 경우가 글로벌 업체가 대부분 차지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생각할 수 있는 점은 과거 멀티플을 받던 하나투어, 모두투어가 그 멀티플을 받기는 힘들다는 점이에요. 그 점을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자 업황 회복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단적으로 하나 비춰 볼게요. 일본 같은 경우가 패키지 관광만 가능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패키지 관광 부분은 실제 하나투어, 모두투어의 데이터가 올라왔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부분이 또 개인 관광으로 전환이 됐단 말이죠. 그러면 여기에서 알 수 있는 점은 자 항공 같은 경우는 이용할 수 있는 그러한 제한이 좀 한정적입니다. 우리가 항공을 이렇게 제한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우리나라 기준인데 여기에서 여행 쪽 같은 경우는 이용할 수 있는 그 한도 그런 게 상당히 많단 말이죠. 그렇다 보니까 자 업황 안에서 반등이 나올 때 이 안에서 주가는 상승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1등주, 1등 업종의 역할을 하기는 힘들다는 결론입니다. 그러면은 그 일본 패키지 여행 관련해서 참 좋은 여행이 조금 시세를 받았었잖아요. 네. 그러면은 그런 종목들도 좀 단기적인 트레이딩으로 이제는 좀 보지 않아야 하는 종목일까요? 충분히 시세는 나죠. 베타가 크기 때문에 즉 뭐 여행 업종 안에서 가장 베타 즉 주가가 위로 열려 있는 게 크기 때문에 시세는 나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명분인 거죠. 실적을 보고 가느냐 아니면 이 모멘텀만 보고 우리가 어느 정도 위를 열어놓고 가느냐 부분인데 실적의 회복 같은 경우는 언제나 주가에 후행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네. 여기에서 시각을 열어둘 거는 이 모멘텀은 약하지는 않다는 면이죠. 그러면 11월에 이제 일본이랑 우리나라 뭐 노선 같은 경우도 재개가 되고 실적 같은 경우는 4분기 대입이 될 거기 때문에 그 이제는 주가는 더 반응을 할 수 있다는 시각은 열려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항공주와 여행주가 사실 지금 조금 올라오고 있지만 그동안 굉장히 많이 하락한 또 섹터가 있죠. 바로 면세점입니다. 환율이 하락하고 중국 방역 규제 완화 분위기가 좀 들어오면서 면세점주도 이제는 좀 봐야 되지 않을까 하고 관심을 받고 있는데 과연 이 면세점 산업이 이 회복 구간에 함께 좀 동참을 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뭐 호텔 신라, 신세계 있는데 이 성장성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세요? 신혁승 이사님? 네, 뭐 서두부터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뭐 중국 이슈와 이제 밀접한 영향권에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아무래도 이제 그 여행이나 카지노, 화장품 섹터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면세점 관련 섹터도 이와 뭐 궤를 같이 한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 그 중국 완화 이슈 등으로 뭐 LG 생활건강이라든지 파라다이스 등의 주가가 호조세를 나타내고 있고. 호텔 신라 같은 경우도 최근에 그 삼성의 지배구조 이슈로 인해서 좀 하락한 부분이 있었는데 이런 부분들을 단기간에 모두 만회하는 국면 이런 것들로 봤을 때는 뭐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뭐 결론을 계속 말씀드리면은 중국의 그 완화 국면 이런 것들이 만약에 도래하면
턴어라운드는 뭐 자연적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중국의 정책이 얼마나 조금 빠르게 바뀌는가, 정말 제로 코로나가 다 사라지는 그 날을 조금 기다려야 될 텐데 사실 이제 뭐 코로나19로 봉쇄됐던 이 섹터들이 굉장히 많이 흘러내렸잖아요. 뭐 항공, 여행, 뭐 카지노, 면세점, 화장품 이렇게 있는데 정말 많이 빠졌습니다. 이 관련 종목들 가운데서 가장 조금 상승 탄력이 높을 것이다라는 기업이 어디실까요? 뭐 상승 탄력이야 뭐 중소형 섹터 쪽으로 그 강한 그 상승이 있을 수 있겠죠. 최근에도 뭐 그러한 흐름들을 조금 나타내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고, 그러나 이제 다만 이제 좀 뭐 안정적으로 좀 그 투자하시는 분들 입장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개인적으로 그 LG생활건강이라든지 그 아모레퍼시픽 이런 부분들은 중국의 어떤 그 봉쇄 완화 조치로 직접적인 그 수혜를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현재 흐름을 계속 유지한다면 계속 좋은 흐름이 나타나지 않을까. 뭐 대장주로서의 그 어떤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그 대장주에 대한 관심을 가지면서 그와 파생되는 중소형 섹터들에 대한 관심을 가지면 괜찮을 전략인 것 같습니다. 화장품 쪽으로 이제 조금 손을 들어주셨고 이성웅 이사님은 어떤 종목에 가장 좀 높은 점수를 주시겠어요? 전 좀 편한 종목으로 말씀드리게 됐어요. 대한항공을 말씀드리는데요. 아무래도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우려되는 부분이 화물 부분으로 코로나 때는 실적이 올라왔었는데 이 부분이 여객으로 전환이 되면서 실제 그 커버가 가능한지 여부였는데 3분기에 실적으로 일단은 보여졌어요. 그리고 화물 부분보다 여객 부분의 영업이익률 같은 경우가 더 높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은 뭐 환율의 안정, 유가의 안정까지 도모가 된다고 하면은 뭐 주가 같은 경우는 조금 더 강할 수 있다라는 결론이겠습니다. 네, 이제 대한항공을 짚어주셨고 신혁승 이사님께서 이제 LG생활건강과 아모레를 좀 짚어주셨는데 제 개인적으로 좀 궁금한 게 사실 화장품이 뭐 예전과는 지금 조금 달라졌잖아요. 이런 브랜드사의 중국의 시장에 대한 뭐 어떤 그런 위력 같은 게 좀 달라졌잖아요. 네. 그래도 주가는 아직 매력적이다. 이 기업은 아직 매력적이다라고 보시는 건지 아니면 너무 많이 빠졌으니까 기술적 반등 정도에 그친다일까요? 모든 그 지금 제가 여기 방송 출연한 지 뭐 한 3달 정도 됐나 그랬는데 그 바닥권에서 막 지지부진하던 그런 뭐 반도체라든지 뭐 삼성전자조차도 제가 출연했을 당시보다도 20%가 올랐으니까 그러한 국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지금 장이 좋기 때문에 여러 가지 좋은 이슈가 나왔을 시 그 이슈를 받아들이는 어떤 섹터의 어떤 파괴력은 좀 더 강할 것이다. 현재 지금 뭐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금리 인상 이슈나 이런 것들로부터 조금 유연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의 그 봉쇄 조치가 좀 완화되는 그런 것들이 확실하게 딱 선언이 된다면 굉장히 상승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 같고 또한 지금 그 윤석열 대통령께서 그 시진핑 주석과 지금 회담을 한다 이런 내용도 좀 알려지고 있는데 그쪽에서도 이제 그 회담 내용에서 긍정적으로 경제 협력이나 이런 쪽으로 긍정적인 내용이 혹시라도 나와준다면 아마도 좋은 흐름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러니까 정책에 대한 모멘텀을 주가가 좀 빠르게 탄력도 있게 반영을 할 것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이슈를 통해 성장주와 주도주를 찾아보는 종목인 이슈. 중국 방역 규제 완화 소식까지 더해지면서 더 높은 비행이 기대되는 항공과 여행 그리고 면세점주 점검을 해봤습니다. 대한항공 아시안 합병 이슈, 또 저가항공사 자금 조달 문제 등 경계할 변수도 상존하는 만큼 투자의 균형을 잘 맞춰가면서 전략 세워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내 종목을 만나는 즐거움, 종목 맛집 투데이 한경 코리아마켓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주식창 조회수를 통해 투자자분들의 관심 종목 만나보는 조회수 업앤다운 시간입니다. 오늘은 어떤 종목 올라와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8거래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 SK 바이오사이언스 보이고요. 다시 상승세로 돌아서며 24,000원대로 올라선 미래나노텍, 그리고 카카오뱅크, 삼성 SDI, 신풍제약, 두산에너빌리티 등이 올라와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연일 상승세로 10만 원을 목전에 둔 SK 바이오사이언스와 삼성 SDI 그리고 두산에너빌리티 이슈 점검하고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SK 바이오사이언스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바이오주 전반적으로 수급이 개선되는 가운데 지난 1일 미래성장 플랜 발표 후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오늘 주가는 5% 상승으로 마감했습니다. 삼성 SDI 이어서 보겠습니다.
오늘 유한타증권은 수익성 중심의 전략이 지속될 것이란 의견과 함께 목표가 89만 2천 원을 제시했는데요. 증권가의 호평이 이어지고는 있지만 주가는 숨고르기에 들어갔습니다. 오늘 주가 5% 넘게 밀리며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두산 에너빌리티입니다. 최근 수소 성장 모멘텀이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정부의 수소 발전 비중 목표 상향에 수소 터빈 사업 성장성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오늘 주가는 강보합에서 마감을 했네요. 그러면 SK 바이오사이언스부터 사연관 차장님과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8거래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3분기 부진한 실적 발표로 실망감이 노출됐지만 지난 1일 미래성장 플랜을 발표한 후 분위기가 좀 바뀌었는데요. 특히 백신 강자로 내년부터 독감 백신 공급 재개 소식도 호재로 작용한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런 좋은 분위기 어떤 배경이 있을까요? 글쎄요. 일단은 최근에 조금 찬바람 불면서 다시 이제 코로나 확진자가 증가되는 추세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수급들이 굉장히 강하게 들어오고 있어요. 외국인들은 최근에 붙기 시작을 했고요. 그 전에는 투신이라던가 사모펀드 이런 쪽들에서 수급으로 강하게 밀어올리는 흐름들이 나타났습니다. 일단 국산 1호 백신 개발사로서의 존재감이 주가상에서 나타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일단 올해 8월부터 코로나19의 백신 매출은 전체적으로 글로벌 전체로 봤을 때 감소하고 있습니다. 화이자 같은 경우가 66% 전년 동기 대비해서 감소했고요. 모더나도 35%. 그만큼 코로나는 우리 관심에서 좀 멀어진 듯한 이런 모습들을 보여줬어요. 그런데 최근 들어와서 다시 확진자가 늘어나기 시작하면서 오늘 같은 경우에도 코로나 관련주로 분류되는 종목들의 주가 상승이 굉장히 급하게 좀 일어나는 이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글로벌 백신 개발사인 화이자, 모더나 이런 것들 대비했을 때에도 주가의 하락폭을 봤을 때 굉장히 SK 바이오사이언스 같은 경우 큰 폭으로 빠졌어요. 이게 좀 후발주자로서 진입을 했을 때 시장의 점유율을 과연 얼마나 가지고 올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있었던 부분들인데 코로나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세계가 이제 더 이상 신경을 쓰지 않는단 말이죠. 어렵게 만들어놨는데 이걸 수요로 뽑아낼 데가 없다. 라는 것들은 굉장히 큰 타격을 줬다라고밖에 안 보이고요. 다만 신규 성장을 동력적으로 이제 마련하는 데 굉장히 분주한 것 같아요. 아까 말씀해주신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었는데 바이오엔테크 같은 경우에 mRNA를 이용한 다양한 신약을 개발하고 이런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주가의 하락이 어려운 구간에서도 백신의 이런 코로나 백신 쪽의 매출이 감소하는 와중에 있어서도 굉장히 견조한 주가 흐름을 보여줬다라는 게 나타나고 있고요. 화이자 같은 경우에도 1위 기업입니다. 백신 쪽에서요. 주도적으로 가격을 인상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라는 거죠. 미국 정부에서 더 이상 코로나 백신 구입하지 않겠다라고 하니까 기존에 팔리던 가격 대비해서 4배 이상 인상해버리는 초강수를 뒀습니다. 이건 이제 가장 앞서 나가는 업체가 할 수 있는 가격 결정력 이런 부분들을 보여줬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바이오사이언스 같은 경우에는 SKBS예요. 지금 SK 바이오사이언스 3.0이라는 계획을 발표를 했는데요. 역시나 이쪽에는 세피라고 합니다. 이제 전염병 대비 혁신 연합인데 이쪽과 제휴를 하면서 mRNA 관련된 플랫폼을 활용해서 백신을 개발하겠다라는 계획을 밝히고 있어요. 최근에 mRNA를 이용하는 트렌드와 굉장히 잘 맞아떨어진다라고 생각이 되는 계획을 밝혔고요. 일단 이쪽에서 얼마나 성과가 날지는 조금은 지켜봐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계획 자체는 좋고 수급도 붙어있는 그런 상황이나 121선의 주가가 거의 다 와가고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은 여기서 뚜렷한 모멘텀을 숫자로 보여줄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보여요. 그렇다고 했을 때 과연 주가가 이 부근을 돌파하고 나아갈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부분들은 조금 생각해 봐야 될 문제일 것 같습니다. 네, 최근 코로나 감염자가 늘어나면서 오늘 테마를 형성하면서 SK 바이오사이언스를 비롯한 관련주들의 흐름이 좋았는데요. 말씀 주신 것처럼 수급도 굉장히 양호합니다. 외국인의 매수세가 이어지고 있고요. 또 기관 수급도 유입이 되고 있는데 그렇다면 추가 상승 여력 어느 정도로 보실까요? 글쎄요. 지금 화면을 잠깐 보면서 말씀을 드리면요. 아까 121선 얘기를 제가 잠깐 해드렸습니다. 그 부분이 지금 주가의 지속적인 상승 10월 초 정도에 68,000원 부근에서 쌍바닥을 잡고 그 이후로는 수급이 기관에 의해서 들어오다가 최근에는 외국인도 강세로 붙었어요. 근데 외국인 언제 돌아설지 모릅니다. 카카오 이런 종목들 이제 금방 들어왔다가 빠져나가는 모습들도 보여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121선을 저항대로 잡아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종가 기준으로 봤을 때 107,000원 부근에 위치하고 있어요.
그럼 지금 들어가서 여기까지 수익률 얼마나 될지 계산해보고 내가 여길 돌파할 때 들어갈 거냐,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수급 붙어 있으니까 그냥 들어갈 거냐,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의 판단에 좀 맡기도록 하고요. 일단 지지선은 굉장히 추세가 좋기 때문에 5일선과 60일선이 겹쳐져 있는 부근 91,000원을 지지선으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네, 121선을 강력한 저항대로 보셨는데 이 저항대 돌파 여부를 꼭 확인하자는 말씀이셨습니다. 그러면 삼성 SDI 이어서 보겠습니다. 향후 성장에 대한 증권가 호평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투자 측면에서는 경쟁사 대비 아직 보수적이라는 평가가 많은데요. 향후 증설 가능성은 없는지 성장성에 있어서 주목해야 할 포인트부터 짚고 갈까요? 글쎄요, 삼성 SDI 굉장히 좀 잘 나가고 있죠. 최근에 이때 공격적인 부분, 예전에는 수익성을 중시하면서 수주를 굉장히 보수적으로 한다라는 평가를 들었어요. 그리고 캐파 자체도 일단 SK온이 더 높습니다. 글로벌 점유율 말씀드리는 거예요. 다만 아직까지는 SK온 쪽에서 수율이 제대로 나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좀 문제가 되고 있는 거고요. 일단 수익성 위주의 전략은 지속이 될 걸로 보입니다. 일단 프리미엄 제품 이런 것들을 통해서 경쟁사 대비해서 높은 수익성을 확보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이건 판가에서 나타나고 있어요. 경쟁사 대비했을 때 한 20%가량 판가가 높다라는 부분들이 프리미엄 제품을 주로 취급하면서 수익성에 골몰을 하고 있구나라는 부분들 충분히 아실 수 있을 것 같고요. 3분기에 영업이익률이 10%를 넘겼습니다. 10.5%까지 나오면서 여전히 수익성 전략은 지속적으로 가고 있다라는 부분들이에요. 그런데 삼성이라는 타이틀을 달고 있을 때 좀 부족한 부분이 있었죠. 기술이나 이런 부분들에서 선도하면서 초격차를 벌려나가는 데 있어서는 약간 소홀한 거 아니냐라는 시장의 평판이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도 이제는 공격적인 행보로 함께 좀 극복을 해나갈 것 같은 분위기가 형성이 되고 있어요. 일단 4680 쪽에서 원통형 배터리, 기존의 젠5죠. 이게 이제 BMW 쪽, 이런 쪽들로 고객사로 나가고 있었는데 이번에 이제 젠6까지 하면서 6세대 배터리 개발에 지금 힘을 쏟고 있는 모습들 나오고 있고요. 이 젠6 같은 경우에는 젠5 대비해서 니켈이라던가 이런 쪽에 좀 비율이 더 높게 함량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당연히 판가도 더불어서 상승을 할 겁니다. 최근에 니켈 가격은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것들 양산 준비해서 23년도에 아마 추가 고객사들 확보가 용이해질 것 같아요. 지금 원통형이 대세로 가고 있는데 이 4680을 제대로 양산할 수 있는 업체들이 아직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수율 확보하면서 젠6까지 원활하게 개발해서 양산 시스템을 갖춘다라고 했을 때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예전처럼 더 이상 테슬라 한 곳만 전기차 판매하지 않습니다. 전부 다 뛰어들었죠. 그러면 배터리 당연히 부족해집니다. 그만큼 이런 쪽에서 수주는 원활하게 확보가 될 것 같고요. 미국이라던가 이런 쪽들에서 합작사 세우면서 추가로 고객을 확보해 나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시점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뭐 조금 좋은 얘기들만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아무리 좋고 그래도 주가는 결국 매일매일 올라갈 수는 없습니다. 당연히 중간중간 조정이 있고요. 이런 조정기가 왔을 때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되겠죠. 과연 이게 조정의 이유가 있느냐 아니면 그냥 주가가 올라가는 과정에서 다시 한번 신규 매수를 노려볼 수 있는 지점이 되느냐. 제가 볼 때는 후자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프리미엄 제품으로 수익성을 극대화하는 전략을 현재 잘하고 있고 젠5에 이어서 젠6까지 원활하게 개발 중이라는 점 주목할 성장 포인트로 짚어주셨습니다. 말씀 주신 것처럼 거침없는 상승세를 보여줬는데 삼성 SDI가 71만 원대 올라선 이후 다소 주춤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네. 근데 또 수급 흐름을 보면 규모만에선 좀 줄긴 했지만 외국인의 매수세가 또 살아있고 기관도 매수가 유입되고 있는데 그렇다면 현 가격대에서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을까요? 네, 일단 오늘 좀 충격이 컸죠. 5.4% 빠졌는데 개인만 1,800억 샀어요. 이렇게 되면은 여기에서 하락이 끝날까라고 이제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물론 돌아설 수도 있습니다. 그동안 외국인들이 굉장히 많은 양을 매수하면서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7월, 6월 말에서 7월 정도의 외국인의 지분율은 저점이었어요. 이때부터 해가지고 거의 우상향 추세가 지속이 되고 있죠. 그러면서 주가도 이 쌍고점 이런 부분들에서도 주가가 하락할 때 외국인들 지분율 안 줄입니다. 계속 늘리고 있어요.
이런 흐름들이 LG에너지솔루션, 삼성 SDI 그리고 SK온 쪽으로도 다 전이가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저항대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형성했었던 쌍고점 부근 잡아야 될 것 같아요. 76만 원 부근을 일단은 저항대로 잡고요. 지지선 같은 경우에는 일단 추가적인 하락 조금 더 예상해 보겠습니다. 21선 정도 70만 5천 원으로 오늘 잡히고 있거든요. 이 정도까지는 여러분들이 열어놓고 이거는 조금 추가 매수 기회 또는 신규 매수 기회로 삼아봐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부분들도 좀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추가적인 하락을 열어두고 70만 5천 원 지지가로 잡아주셨습니다. 이어서 두산 에너빌리티 보겠습니다. 최근 원전이 아니라 수소 발전으로 주목을 받는 모습인데요. 현재 기술 수준은 어느 정도인지 또 향후 성장성 설명부터 들어보겠습니다. 네, 최근에 조금 원전 그리고 SMR 이런 쪽으로 좀 주목을 받다가 우리나라에서 이제 수소 경제 계획을 다시 발표를 했죠. 근데 이거 새로 나온 얘기 아닙니다. 제가 전에도 항상 드렸던 말씀이 수소라던가 이런 것들 끝났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 많은데 절대 끝나지 않아요. 왜냐하면 전 세계 글로벌 기업들이 투자를 계속 지속을 해나가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주가는 많이 올랐다가 이런 것들이 단시간 내에 해결될 문제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미 자동차 쪽에서는 내연기관차를 대체할 쪽으로 전기차의 트렌드가 잡혀버렸습니다. 그래서 현대차 같은 경우에도 지금 해오려던 제네시스단에다가 수소를 사실 적용하려고 했었잖아요. 근데 그걸 빠르게 일단 잠정 보류시켜놓고 전기차 쪽으로 집중을 하는 전략을 펼치면서 북미에서 2위까지 점유율 빠르게 끌어올렸습니다. 굉장히 잘한 선택이다라고 보이는데 그렇다고 해서 수소 시장이 죽었느냐? 그렇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주가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과 이 산업이 계속적으로 갈 수 있느냐, 대기업들이 투자를 지속하느냐, 이런 것은 별개의 문제다라는 말씀을 저는 좀 드리고 싶은 거고요. 일단 정부 쪽에서 일단 올해는 거의 수소 에너지 관련돼서 비중이 0%예요. 근데 2030년에는 이걸 2.1%, 수치로 봤을 때는 2% 늘어나니까 별거 아니겠지라고 생각하시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에너지 쪽의 발전 비중 자체가 국가 규모로 봤을 때는 굉장히 크기 때문에 2%를 늘린다는 것 자체가 이런 사업을 하는 기업들에게는 굉장히 큰 기회 요인으로 다가올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기술 투자를 해나가면서 이런 부분들을 확보하려고 기업들은 하고 있는 거고요. 이마저도 일단 2036년이 되면은 7%를 넘길 것으로 일단은 계획을 잡고 있어요. 물론 시간에 따라서 이 계획이 그대로 가느냐는 좀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일단 여러분들 수소하면은 자동차만 생각하세요. 근데 그거 아닙니다. 네, 자동차 시장은 정말 수소 쪽에서는 아직 개화도 안 했고요. 이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봤을 때 수소차 몇 대 팔린 줄 아세요? 15,000대 팔렸습니다. 근데 시장성이 있을까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와 일본이 여기에서는 큰 점유율을 가지고 가고 있지만 점유율이 아닌 생산 대수, 판매 대수를 봤을 때에는 시장 규모가 안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현대차, 기아차가 지금 빠르게 전기차 쪽으로 전환하면서 잘하고 있는 거고요. 다만 향후에도 이런 흐름이 계속 지속될까라고 보면 아니에요. 왜냐하면 전기와 수소는 서로 대립하는 분야가 아닙니다. 각각의 영역이 달라요. 승용차에 전기차가 많이 적용이 될 수가 있고요. 액체 형태로 탱크에다가 보관을 해서 장기간 보관해도 전기처럼 방전이 되지 않아요, 수소는. 그렇다 보니까 상용차, 이런 쪽에서 더 적합하게 사용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거 서로 전기차 많이 팔리니까 수소 아니다.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네, 지금은 수소 쪽에서의 성장성 위주로 한번 설명을 들어봤는데요. 원전 쪽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최근 한수원과 이집트 원전 수주 계약 소식을 전하면서 17일 방한 예정인 빈살만 왕세자 원전 프로젝트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원전 부분에서 주목해야 할 변수 그리고 가격 전략까지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원전 에너지 다변화에서는 꼭 필요하죠. 꼭 필요한데 제가 항상 이제 드리는 말씀은 원전의 신규 건설이 폭발력이 있어요. 기존 거 수명 연장해서 유지보수하는 거는 별로 금액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주가가 올라가는 것처럼 바라는 부분들은 신규 원전 건설이 이 나라 저 나라에서 빵빵 터지고 그걸 우리가 수주해서 재무제표로 반영되는 걸 원하는 거죠. 근데 말씀드렸죠. 이거 10년 걸립니다. 10년 이상 걸리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숫자가 재무제표에 반영되기까지는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려요. 그렇기 때문에 트레이딩으로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지만 최근에 이런 두산 에너빌리티도 마찬가지지만 좀 가파르게 올라오는 종목이 BHI죠. 그런 쪽들은 이제 HRSG라고 해서 폐열 회수 보일러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어떤 신재생 에너지라던가 이런 것들로 신도시를 꾸려요. 그럴 때에도 복합 화력 발전과 함께 들어가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원자력이 바로바로 반영이 안 되는 시기에도 재무제표상에서 메꿔줄 수 있는 기초적인 산업들을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는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런 관점에 있어서는 두산 에너빌리티도 풍력이라던가 지금 말씀드린 수소 이런 쪽에 좀 특화되어가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좀 유심히 지켜봐야 될 종목은 분명히 맞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조회수 업앤다운 오늘은 SK 바이오사이언스와 삼성 SDI, 두산 에너빌리티 점검을 해봤습니다. 세 종목 모두 향후 성장 동력에 높은 점수를 받고 있지만 단기적으로 급등 구간이거나 쉬어가는 구간인 만큼 수급 동향 확인하시면서 매매 포인트 잘 잡아 나가시기 바랍니다. 종목 조회하고 궁금증도 풀고 조회수 업앤다운은 주식창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울고 웃었던 다양한 종목 이슈들 만나봤습니다. 많은 종목들 가운데 내일을 여는 유망주는 어떤 종목일지 전문가 세 분의 내일을 여는 유망주, 내여주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가지고 오신 종목은요. 사영관 차장이 DB하이텍, 이성웅 이사가 현대로템, 그리고 신혁승 이사가 클래시스 가지고 오셨습니다. 클래시스가 지난주 3분기 호실적을 발표한 이후로 지금 주가가 안정적으로 좀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사님께서 주목하시는 성장 포인트는 어디 있을까요? 네, 뭐 여러분들 클래시스 하면은 어느 정도 다 아실 테고 뭐 방송이나 이런 데를 통해서도 많이 언급이 됐기 때문에 뭐 제가 뭐 특별하게 뭐 저만 알고 있다 뭐 이런 건 별로 없고요. 3분기 아무래도 이제 매출액이나 영업이익 이런 부분에서 그 서프라이즈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이 영업이익률이 50%에 육박하는 50%를 넘죠. 그래서 50% 정도 되는데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그 기업적인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내수와 이제 수출 양쪽으로 이제 비교해 봤을 때 내수는 조금 아무래도 그 선제적 MS 확대 등으로 인해서 뭐 기저 효과 등으로 이제 역성장을 한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이제 수출 쪽에서 이제 태국이라든지 브라질 이쪽에 이제 판매 호조로 큰 폭의 성장을 이루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게 또 비수기였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실적이 굉장히 좋게 나왔다는 게 의미가 있고요. 이제 4분기가 되면 이제 계절적 성수기가 이제 도래를 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 브라질 수출이 이제 본격화되는 이제 시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이제 국내 이제 유료 고객 그 확대 등으로 인해서 그 국내 그 수요도 어느 정도 이제 최대 실적 전망에 불을 지피는 이제 그런 효과를 나타낼 수가 있겠고 마지막으로 이제 그 해외 쪽에서 그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브라질이라든지 일본 이런 쪽에 이제 침투율 또 미국이나 중국에 대한 어떤 진출에 대한 기대 이런 것까지 맞물리면서 제가 볼 때는 지금 최근에 이제 그 외국인과 기관의 그 공격적인 그 수급세가 이제 들어오고 있고 하는 부분에서 조금 이제 다소 이제 최근에 이제 며칠 올랐지만 그래도 이제 지속적으로 좀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으로 좀 오늘 가지고 나와봤습니다. 네, 이제 클래시스가 슈링크 유니버스를 출시를 하면서 그때 매출 확대 기대감에 주가가 굉장히 좀 탄력을 받았던 경험이 있는데 외국인이 특히 좀 강하게 매수를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7거래일 연속 지금 매수를 하고 있는데 가격은 어떻게 좀 전략을 세워주실까요? 네, 지금 최근에 좀 며칠 한 일주일 올랐습니다. 뭐 16,000원 정도에서 19,000원대까지 왔는데 제가 이제 아침에 온 거 쓸 때는 이제 19,000원 오늘 음봉 나길래 잘 됐다. 그래서 뭐 19,000원 언더에서 5일선 부근에서 좀 매수를 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리려고 했는데 좀 막판에 또 올랐어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5일선 매매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올랐기 때문에 매수가는 뭐 한 19,000원 정도에서 18,500원 수준
요 수준이면은 괜찮을 것 같고요. 일단 이게 최근에 종목들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매수가 눌림목에 매수가 안 되고 그냥 가버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요. 일단 1차적으로 분할로 매수하실 때는 뭐 현재가에서도 일단 매수한 후 18,000원에서 19,000원까지 추가 매수한다라는 전략을 가지고 매수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목표가는 일단 1차적으로 뭐 한 24,000원 수준까지는 좀 지켜볼 수 있지 않나. 이 정도 실적이면은 뭐 제가 24,000원, 지금 24,000원이라도 누구 하나 뭐라고 할 수 없을 정도의 어떤 기업 가치를 가지고 있다. 저는 뭐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손절가는 뭐 제가 볼 때 한 17,000원 수준, 17,500원에서 17,000원 수준이면은 일단 뭐 조금 이제 시세가 조금 많이 좀 꺾였나 뭐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는 위치이기 때문에 이 정도까지는 뭐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뭐 오늘 클래시스 말씀드려봤습니다. 네, 강한 종목이 더 강하게 올라가고 있는 요즘 분위기이기 때문에 눌렸을 때를 기다리기보다는 지금부터 좀 분할 매수로 접근을 해보자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이성호 기사님의 종목 현대로템 보겠습니다. 요즘에는 좀 방산주가 다소 조용한 분위기죠. 오늘도 뭐 재건주만 굉장히 좀 강하게 올랐는데 지금 구간에서 현대로템을 주목하시는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내년에 이익을 비춰보는 구간입니다. 그다음에 내년에 턴어라운드가 나올 수 있는 업종까지 함께 보는 구간이에요. 여기에서 생각을 해보면 현대로템 같은 경우는 내년에 영업이익 기준으로 한 2천억 원 정도의 체력이 가능합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순이익단으로 보면 한 1,700억 원 정도 가능해요. 현재 시가총액이 2조 7,600억 원 정도 수준입니다. 그러면 이 순이익을 대입을 해보면 상승할 수 있는 룸 같은 경우가 여기에서는 기본적으로 20%는 남아 있어요. 그러면 자 실적으로 위에 열려있는 업사이드가 20%. 그러면 여기에서 추가될 수 있는 해외 수주가 더해진다고 하면은 주가는 뭐 이 정도는 탄력적으로 상승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폴란드 2차 그리고 노르웨이향 수주가 기대가 되고 있고요. 연말 같은 경우 노르웨이 부분에 대한 결정도 내려질 거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는 추가적인 해외 수주가 나타난다고 하면은 주가는 한 단계 레벨업 할 수 있는 구간까지 조정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내년에 실적이 기대가 되는데 여기에서 해외 수주가 더 터져준다고 하면 더 레벨업을 기대를 해볼 수가 있다. 이제 현대로템의 주가를 좀 보면 8월 말에 신고가를 기록한 이후로는 하향세를 좀 이어오다가 11월 들어서면서 다시 좀 저점을 높여가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목표가 어디 정도까지 좀 설정을 해볼 수 있을까요? 최근에 종목들 흐름 보면은 고점 대비해서 한 차례 조정이 나오고 여기에서 횡보세를 나타나고 있는 종목 같은 경우는 챙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차트를 통해서 자세한 이야기를 드려보면 현재 차트의 흐름 안에서 이 고점 이후에 조정이 한 차례 나왔고 여기에서 이제는 뭐 가격대 같은 경우를 뭐 지지하면서 반등에 대해서 모색을 하고 있습니다. 큰 박스권보다는 작은 박스권을 다시 형성을 하고 있고 여기에서 뭐 수주가 더해지거나 하면 추세는 이렇게 상승으로 돌릴 수 있을 가능성이 높은 구간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매수가는 24,800원 정도, 뭐 오늘 가격에서 큰 차이는 나지 않습니다. 그 정도의 매매를 대입을 하셔도 되고요. 목표가는 28,000원을 1차로 열어두되 뭐 매매에 대입을 한다고 하면은 한 27,000원 구간까지도 먼저 도달을 하고 매매를 한번 붙이셔도 되겠습니다. 손절가는 23,000원을 제시해 드리고요. 이 손절가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수주 같은 경우가 예정대로 나오지 않을 때, 그다음에 내년에 예상된 실적 같은 경우가 좀 빠지는 요인이 있을 때 이 가격을 깰 거예요. 그렇다 보니 이 손절가 같은 경우 도래를 했을 때는 우리가 예상되는 수주가 빠졌는지 아니면은 내년에 예상 실적에 대입을 했을 때 좀 변동의 요인이 있는지까지 체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확실히 좀 실망감이 있는 뉴스가 나와야지 그 매물이 나올 것이다라는 말씀으로 아직까지 업사이드가 많이 열려 있다라고 말씀을 주셨고 이어서 사연관 차장의 종목 DB하이텍을 보겠습니다. 사실 뭐 반도체 쪽의 업황 분위기가 아직 뭐 완전히 턴어라운드 되거나 우리가 회복된 시점으로 볼 수는 없지만 그래도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잘 가고 있는데 오늘 굉장히 좀 강하게 올라왔죠. DB하이텍이 뭐 7%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네. 현 시점에서 눈여겨보시는 이유는 어디 있을까요? 글쎄요. 일단은 오늘 기술적으로 너무 좀 예쁘게 잘 뚫었어요. 일단 121선을 이렇게 강력하게 장대 양봉으로 7.5% 가까이 상승하면서 돌파를 했죠. 뭐 수급은 안 봐도 뻔한데 그냥 한번 보겠습니다. 최종적으로 수급 보니까 이런 식이죠. 개인이 200억 팔았고 외국인이 150억, 기관에서도 47억 남았습니다.
이런 수급이 아니면은 이런 종목에서 이런 장대양 봉이 나올 수가 없고요. 이 흐름이 오늘만 지속이 된 거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개인들 본격적으로 매도하기 시작했던 11월 7일이죠. 그동안에 사다가 이제 매도하기 시작했던 11월 7일부터 계속적으로 주가가 상승하는 흐름들 나오고 있고요. 투신 그리고 연기금, 보험, 금융투자, 외국인까지 완벽하게 수급은 갖춰졌어요. 그러면서 오늘 121선까지 강력한 돌파를 해주고 있는데 사실 이 기업의 실적이 좋아지는 거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일단은 피크아웃, 고점을 지날 수도 있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이 반도체 쪽에 대해서는 약간의 외국인들의 시각이 좀 다른 것 같아요. 제가 전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외국인들이 시황하고 업황 나쁜데 왜 사냐라고 이제 말씀드리면서 했었던 얘기가 이 시황과 업황 부분들을 한 8개월에서 17개월까지 선반영하는 이런 것들이 좀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쪽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싶어요. 일단 계속 안 좋을 것 같고 내년 하반기 3분기죠. 내년 3분기 정도가 돼야지만 일단 실적이 다시 한번 턴어라운드 할 수 있는 이건 이제 반도체 시황의 업황과 같이 연동이 되는 흐름들일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보이는데 일단 선제적으로 수급들은 들어오고 있다라는 거죠. 물론 이게 계속 지속이 되면서 121선을 돌파해 놓고 강력하게 추가적인 상승을 만들어 나갈 거냐 이건 아직 알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외국인과 기관들은 지금 이제 연말이 다가오기 때문에 수익률 게임 하고 있죠. 그래서 빠르게 샀다가 빠져나가고 이런 것들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에서 아직까지 정확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수급이 지속되고 있고 오늘 기술적인 관점에서 굉장히 121선 저항대를 강하게 돌파하는 흐름까지 나왔기 때문에 좀 좋아 보인다라는 건 사실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연속성 있는 수급은 아직까지 조금 더 지켜봐야겠지만 오늘 기술적인 반등이 너무나도 강했다. 수급이 강하게 받쳐준다라는 말씀이신데 차트와 함께 설명 조금 더 들어볼까요? 네, 일단은 가격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글쎄요. 지금 121선을 빵 뚫어놨기 때문에 우리가 매수할 수 있는 가격대는 좀 121선까지 열어놓고 수급이 붙어 있다라는 가정하에 한 47,000원대 정도가 될 것 같아요. 거기까지 현재가 시점에서 내일 분할 매수를 진행을 해보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일단 뭐 특별히 저항대가 일봉상에서는 지금 보이지가 않고요. 글쎄요, 한 59,000원 정도 주봉상에 매물대와 120주선이 겹쳐 있는 지점 여기 정도가 될 것 같거든요. 한 59,000원까지 만약에 수급이 이어진다라고 했을 때는 여기까지는 좀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입니다. 네. 자, 그러면 저희 내여주 종목 리뷰 한번 하고 가겠습니다. 신혁승 이사님의 종목 먼저 만나볼 텐데요. 11월 1일에 내여주 포스코 홀딩스를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뭐 장기 투자할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다소 오늘은 조금 빠지긴 했지만 목표가로 제시를 해주셨던 30만 원 지금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지금 어떻게 좀 AS를 받아볼까요? AS 올라가는데 할 게 없죠. 예, 뭐 사실 그 개인 투자분들이 가장 그 우려하시는 부분이 올라갈 때 자꾸 팔려고 하고 내려갈 때는 끝없이 들고 있으려고 하고 이게 좀 문제인데. 제 얘기인가요? 네. 근데 제가 볼 때는 뭐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지만 포스코홀딩스는 그 2차 전지 쪽으로 그 소재의 소재 기업으로서 충분히 장기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고 가져가 볼 만하다 이런 말씀을 좀 드렸는데요. 뭐 운 좋게 잘 올랐습니다. 그때 뭐 차트를 보시면 24만 원 구간에서 뭐 21선 지지받고 올라가면은 가장 베스트 케이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뭐 교과서적으로 21선 터치하고 이제 올라가기 시작하고 최근에 들어서 이제 뭐 포스코홀딩스에 대해서 2차 전지 소재로서 관심을 가지는 부분 이런 것들이 좀 시장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철강뿐만 아니라 2차 전지에 대한 그 소재에 대한 어떤 밸류에이션이 가미될 경우에는 제 개인적으로 충분히 지금에서도 장기 투자 계속 가져가실 수 있고요. 물론 뭐 시장이 좀 꺾이고 또 좀 안 좋은 소식으로 인해서 좀 눌릴 수는 있겠으나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종목으로서 대형주로서는 뭐 거의 뭐 제가 볼 때는 베스트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뭐 지금 30만 원 근처에 왔다고 하지만 사실 목표가라는 것은 터치하면 의미가 없어지는 것이고요. 손절가만 의미가 있고 목표가는 의미가 없기 때문에 막상 30만 원이 됐을 때 또 팔고 또 안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충분히 업사이드가 충분히 더 있고 현재까지도 2차 전지 소재에 대한 어떤 그 밸류에이션이 가미가 안 된 상태에서 지금 현 상황을 어느 정도 지금 기대감으로 움직이고 있는데 내년이나 내후년 이렇게 길게 본다면 장만 뭐 괜찮은 수준으로 유지된다면 굉장히
좋은 종목으로서 좀 이름을 날릴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네, 그러니까 30만 원 목표가는 의미가 없다. 더 상향 조정을 할 수가 있고 계속해서 좀 들고 가보는 전략으로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럼 이성홍 이사님은 JYP 엔터를 11월 4일에 제시를 해주셨었는데 오늘도 좀 상승을 했습니다. JYP 엔터 한번 리뷰 받아볼까요? 네, 3분기 실적이 발표되었고 이제 내년 기준으로는 연간 영업이익 1,000억을 좀 가볍게 넘기게 되는 구조를 갖추게 됩니다. 그리고 통상적으로 4분기, 그다음에 1분기 같은 경우 특히 1분기가 엔터 업종에는 비수기인데 이번에는 그 하반기 4분기에 콘서트 일정이 1월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알 수 있는 점은 좀 비수기의 커버를 1분기 실적으로도 나타낼 수 있고 그러면 연간 예상되는 실적 같은 경우도 좀 더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시각을 좀 열어두고 좀 전고점 같은 경우 주가가 한 6만 5천 원대예요. 여기는 좀 내년 실적을 환산해 보면 이론적으로도 가볍게 갈 수 있는 가격이라는 결론이겠습니다. JYP 엔터도 역시 앞으로도 좋은 뷰로 리뷰를 해주셨습니다. 자, 투데이 안경 코리아마켓 내일을 여는 유망주. 오늘은 사용관 차장이 DB하이텍, 이성웅 이사의 현대로템 그리고 신혁승 이사의 클래시스까지 만나봤습니다. 투데이 안경 코리아마켓은 방송이 끝난 뒤에도 유튜브에 내여주 검색하시면 다시 보실 수 있는데요. 내일을 여는 유망주와 함께 내일의 포트 전략 잘 세워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신혁승 나무인베스트 이사, 이성웅 글로온 파트너스 이사, 사용관 교보증권 여의도 스마트 영업부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세 분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투데이 안경 코리아마켓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